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20강 책의 3부 아이들의 마음 중에서 7장 애착과 조율, 동일한 파장을 일으키다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7장에 오기까지 1장에서 6장까지는 1부와 2부 트라우마의 재발견 그리고 트라우마 상태인 내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3부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부분에서는 7장에서 10장까지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애착이라든지 관계, 또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들, 또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의 흔적, 4부에서는 11장과 12장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책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7장 애착과 조율, 동일한 파장을 일으키다 하는 제목으로 보스턴의 그 매사추세츠 멘탈 헬스 센터의 칠드런스 클리닉, 아이들을 돌보는 정신과 클리닉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서 관찰됐던 콜크 박사가 관찰했던 내용들, 그리고 엄마 없이 자란 남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안정적인 기반, 자연스러운 조율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장 애착과 조율의 그 도입부에 보면 이 콜크 박사가 인용한 것은 다이애나 포사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 리질리언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sense of being understood, 이 옆에 있는 주위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해되어져야 되는 그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정말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그런 이 애착과 조율이 되고 나와 그런 이 조율되는 관계가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알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이해가 될 때,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와 어떤 마음 관계를 이렇게 할 때 서로 조율도 되고 막 그 사람 마음 속에 내가 있구나, 이런 것이, 그런 느낌이 내가 들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앞에도 끊임없이 반복했던 이야기가, 나라는 사람의 세이프티, 안전은 결국 누굴 통해서 확인되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따라서 태도에 의해서 내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동물의 어떤 형태처럼 우리 사람도 내 주위의 사람의 어떤 걸 보고 내가 그 회복력을 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결국은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크 박사가 이 매사추세츠 멘탈 헬스 센터의 어떤 칠드런스 클리닉, 아이들의 정신과적인 외래에서 봤던 모습은 어떤 이 장애가 있는, 혹은 이 장애를 일으키는 아이들에 대한,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정신과에서. 정신과에 오는 아이들은 일반인 아이들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얘들은 너무 거칠었다. 막 공포에 사로잡히고 때리고 도망가고 막 하면서, 어떤 애는 또 막 구석에서 막 이렇게 자유행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막 던지고 때리고 이런 분노를 표출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 소녀들은, 여자아이들은 아주 이렇게 순응적이고 고분고분한,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늘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일부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이 본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거울이 비쳤을 때 이게 누구야 그럴 때 이건 내 모습이다 이게 아니고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나에 대한 센스가 발달해야 된다. 이 정신과적인 트라우마가 많을수록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울에 비친 내조차도 알 수 없는, 그게 이제 매사추세츠 멘탈 헬스 센터에서 콜크 박사가 관찰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콜크 박사가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났던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닥터 엘리자베스 콥이라는 분은 이제 아마 그 당시 레지던트였고 콜크 박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분이고, 또 니나 피시 모레이라는 분은 스위스에서 피아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동 발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피아제의 어떤 그런 연구에 같이 동참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러니까 심리학자죠. 그래서 이 분은 이제 피아제의 어떤 그런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섬세하게 그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그런 발달 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사추세츠 멘탈 헬스 센터에 조인했던 그런 분이고, 또 이 니나라는 분은 헨리 머레이라는 분하고 이제 같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콜크 박사는 이 니나를 통해서 그 남편인 헨리 머레이를 알게 되고,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런던에서 또 다른 분을 만나는데 또 관계가 되고 이렇게 돼요. 특히 이 헨리 머레이라는 분은 하버드의 그 심리학과 주임 교수도 했고, 이분이 그 소위 말하는 이 Semantic Appreciation Test, 주제 통각 검사라고 이제 번역되는 이 검사를 이제 제안하고 임상에도 활용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통각 검사, Semantic Appreciation Test라는 게 소위 말하는 어떤 이제 그림을 주고 아주 좀 약간 모호한 그림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너는 뭘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위 말하는 TAT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내면에 있는 그림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제 이 TAT를 개발한 분이 이제 헨리 머레이고, 이 TA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로르샤 잉크블러 테스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칼코마니처럼 어떤 잉크를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쫙 접으면 완전 대칭의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내면에 대한 심리를 이제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됐던 게 로르샤 잉크블러 테스트였고, 우리가 1장, 2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PTSD 환자에서 어떤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파악을 했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TAT, Semantic Perception Test라고 하는 이 주제 통각 검사는,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 내면의 상태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생겼고, 이 일이 있을 때 왜 이 일이 생겼고, 이 결과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너는 어떻게 느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면에 이 사람 어떤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미국 가정에서 흔하게 보는, 이제 아빠가 차 밑에 들어가서 차를 고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아들은 이제 아빠를 돕고 있고, 또 이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딸은 또 옆에 어떤 무거운 걸 이제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또 아빠를 도우려고 하는, 얼굴 표정을 보면 이제 다들 웃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건강한 아이 같으면 이런 그림을 보고 뭘 생각하냐 하면, 아빠가 차를 고치고 있고, 옆에서 같이 가족들이 합심해서 차를 고치고, 마치고 나서는 아마 다들 마치고는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면, 서로가 재미있게 이렇게 차를 잘 고치고는 아마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도 먹고 좋은 시간 보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은, 이 딸아이가 들고 있는 이 망치같이 보이는 걸로 아마 아빠를 치지 않을까? 내리치지 않을까?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한다는 거죠.
혹은 어떤 9살 된 아이,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고 아빠가 이제 차 밑에 들어가려면 이 차를 이제 올려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빼버리고, 그럼 이제 아빠가 이렇게 낑기고 막 다치고 막 이런, 이런 잭을 차를 올리는 거를 빼버리면 아빠가 다쳐야 되는 이런 상황들. 뭐 그래서 온몸에 온 동네 막 피가 막 이렇게 철철 흘릴 거다. 이런 걸 이제 상상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TAT 검사의 어떤 한 방법인데,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어떤 뭐 임신했는 여성에 대한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7살 된 어떤 소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그 성폭행을 당했던 4살 때 성폭행을 당했던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몇 사람하고 성관계를 했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지 않는, 또 이 그림에 맞지 않는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겨우 7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받았던 그 4살 때 받았던 그런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그 아이가 많이 망가진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7살짜리 애는 뭐 이걸 보면서 아주 이렇게 좀 뭐 슬픈 무드를 하고, 결국은 이 남편을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뭐 이런 이제 과부였던 뭐 창문을 통해서 이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끝에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이제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버지로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또,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이제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TAT 검사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미지 자체는 사실 뭐 별 것도 없는 이미지인데, 거기 그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막 이것이 되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어떤 성적인 문제를 막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콜크 박사가 관찰했던 거는,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 그래서 학대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정말 이런 그 여러 가지 위험들을 주는 그 트리거로 가득 찬 세계로 얘들이 생각하고 있다. 얘들이 보는 세계는 되게 두렵고 힘든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날씨가 맑고 그냥 이렇게 화창한 봄날이고 이럴 때 뭐 하면 좋겠어 하면 뭐 소풍 가면 좋겠다, 꽃을 가꾸면 좋겠다, 이렇게 건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아이들이 이때는 뭘 하면 좋겠어 하면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우리는 막 벽을 쌓아야 돼요. 우리는 총칼을 들고 준비를 해야 돼요.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날 이런 뭐 이렇게 성관계를 하기에 좋아요. 뭐 이런 아이들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이제 콜크 박사가 이해를 한 거죠. 그런 아이들의 상황에 비해서 그 아이들의 의무 기록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그냥 행동 장애가 있고 뭐 양극성 장애가 있거나 뭐 ADHD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진짜 내면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의무 기록이 아니고 그냥 뭐 진단명 하나 붙여놓고 거기에 맞춰서 약 처방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현실이다 하는 걸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크 박사의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정상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회복력, 그다음 그 깊은 내면에서 정말 이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와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그 차이를 정말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아이들, 그 망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뇌의 어떤 구조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콜크 박사가 가졌던 그런 고민이었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엄마 없이 자라는 남자 아이들, 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 없이 자란 여자아이들도 있을 텐데 왜 남자아이들이라고 했을까 하는 그 제목을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신과 병동에서 많은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폭력적이기보다는 되게 수능적이고 조용한 편을 택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조용히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진짜 조용하고 건강하냐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저 뭐라 해도 예스 한다는 거는 그만큼 병이 들은 아이들인데 특별히 엄마 없이 자란 남자아이들이라는 소제목을 따로 콜크 박사가 뽑은 이유가 저는 이런 남자아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폭력성,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범죄와 관련된 혹은 마약과 관련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남자애들이 오히려 더 쉽게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목을 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테비스토 클리닉을 이제 방문했을 때 존 볼비라는 분도 이제 만났고 또 직접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이제 윌프레드 바이온이라든지 해리 건트립 이런 분들이 어떤 사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신과 영역에서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그 내면에 있던 그런 감각들, 아주 친밀한 감각들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사람과 매분 정말 시시각각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감들, 그 교감들 중에서도 아주 안전하다, 이분이 나를 돌봐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주고받을 때 결국은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정상적인 이 자기를 보호하고 또 남을 돕는 이런 형태로 이게 발전이 된다.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그 영유아기 때 내 주위에 나를 누가 돌봐주는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 온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콜크 박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이 테비스토 클리닉이라는 게 사실 런던에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병원이고 여기에서 이제 일을 했던 그 콜비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비스토 클리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콜크 박사는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연구는 결국은 그 연구자가 어떤 본인이 이제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연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서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해석이 안 되고 그 원인이 궁금한 거를 되게 이제 찾고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이제 많은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립학교가 있죠. 유명한 사립학교를 졸업을 해야 이제 사회적으로 또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또 사회적으로 또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미 이제 영국에서는 어린 나이에 그런 기숙사학교를 보내는 게 일종의 이제 하나의 그 문화로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을 강하게 키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뛰어난 아이를 만들 수 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아이들은 결국 엄마가 필요한 나이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그런 단체 생활을 하게 되고 집을 떠나서 있게 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6살부터 한 10살 사이에 그 아이들을 보냈을 때 이제 이 정말 엄마가 없이 자란 아이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결국 본인들이 그런 걸 겪었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제가 이렇게 제 전공과 다 관계없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이유도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아이들을 양육 과정에서 혹은 또 가정적으로 혹은 또 직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됐고, 그 이해가 된 거를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시청하고 있는 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비스토 클리닉, 런던에 있는 이 테비스토 클리닉에서 만났던 그 존 볼비라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물농장, 애니멀 팜을 지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하나는 자유주의 진영과 하나는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됐을 때 이 공산주의 모습을 잘 그렸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동물농장을 지었다는 그 조지 오웰이 그 다음에 써낸 책이 1984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책이 지어졌을 때가 1949년인가 그 무렵이었는데, 거의 한 40-50년 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이미 이제 우리는 이제 2000년을 넘어서서 2020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1984년의 모습이 실제 조지 오웰이 그랬던 거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존 볼비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조지 오웰이 이런 책의 이런 주제의 내용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라는 거죠. 거대한 권력의 모습이 왜 나왔느냐. 그 사람은 결국은 어릴 때 엄마로부터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엄마로부터 어떤 인티머시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걸 이것이 결핍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기숙사를 들어갔으니까 뭐 모든 것이 막 예를 들어 밤 9시에 무조건 자야 되고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침상을 아주 똑바로 개야 되고 뭐 잘못하면 벌 받고, 이런 어떤 거대한 권위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지 오웰로 하여금 1984년이라는 이 소설을 쓰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이 그런 그 거대한 그런 권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제 그런 인용을 하면서 이제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콜크 박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볼비라는 분은 뭐 어쨌든 아까 했던 그 헨리 머레이, 하버드의 정신과 심리학과 학과장을 했던 헨리 머레이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고, 그 덕분에 이제 콜크 박사가 하버드에서도 이분을 만나고 또 이분이 아마 런던 갔을 때도 만났겠죠. 이분은 이제 결국은 이 정신분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가졌고, 케임브리지, 영국에서는 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데를 나왔다 그러고 그래도 꽤 공부를 뭐 잘하고 열심히 했던,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국 런던에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이 범죄 행위를 하고 아주 막 거칠고 범죄를 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이런 블리츠라는 게 막 런던 2차 대전 때 런던 막 폭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런던 2차 대전 때 런던에 막 이렇게 그런 독일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또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하던, 그 로켓이 막 날아오고 하던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로부터 떼어놓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것의 후유증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볼비라는 분이 이제 썼던 논문이 이 1958년도에 그 엄마와 그 타이돼 있는, 타이라는 건 이게 정신과적으로 유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고 엄마와 얼마나 이런 유착 관계가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나중에 그 아이의 성장과 사회활동과 학습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분은 이제 파악을 했는데,
그 당시의 정신과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프로이드 이론에 여전히 머물러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행동이 어릴 때 뭔가 엄마와의 그 성적인 그런 유대가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했다. 혹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 엄마라는 존재를 두고 막 아빠와 막 이렇게 이런 어떤 대결 구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이드 이론이니까 그걸로 설명을 하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안 될 뿐더러 설명이 안 된다는 건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고 진단이 잘못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존 볼비는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엄마와의 어떤 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그 아이의 남은 삶에 영향을 준다. 이래서 이제 존 볼비는 그의 삶을 결국 여기에 대한 연구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신과 학회에서는 거의 뭐 왕따가 되어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 그 정신과 학회는 그 프로이드 이론이 정설로 되어 있었고 그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읽으면서 지금도 막 우리가 정신과 어떤 뭐 정신과적인 질환을 이야기할 때 자꾸 프로이드 이론, 뭐 칼 융의 뭐 집단 무의식 이런 쪽으로만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되게 참 안타까웠던 게 이미 시대가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이 콜크 박사의 접근처럼 정말 근본적인 것들 아주 디테일하게 그 아이가 어떤 그 엄마와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 이웃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가 그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복 능력에도 영향을 주고 병의 발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도 정신과를 이야기하면 뭐 그냥 프로이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아이의 그 삶에 영향을 주듯이 그렇다면 무엇이 안정적인 기반이냐? 예? 무엇이 그 아이로부터 그걸 그 안정적으로 만드느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기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제 애가 태어나서 막 운다는 건 내가 이제 태어났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그게 나를 봐달라는 이거 이제 표현이거든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이제 나를 케어해 주기를 시작해야 되죠. 뭐 애를 씻게 해주고 막 이렇게, 요람도 태워주고 또 배고프면 애 우유도 주거나 젖도 빨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이제 막 이렇게 스킨 투 스킨 접촉을 하면서 그 아이가 느끼는 정말 눈도 못 뜨고 있지만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피에르 자넷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삶이 정말 어떤 예술품의 한 조각 같다는 거죠. 내가 오늘 살면서 만난 사람, 오늘 살면서 만난 먹었던 음식, 오늘 살면서 내가 나누었던 이야기, 오늘 누군가가 나를 케어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편안함, 안정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60인생을 살았다면 60년 그 매 순간마다 느끼는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그 다음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들여다볼수록 그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삶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안정적인 기반에서 인생의 스타트되면 남은 인생도 생각 자체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남을 대할 수 있는 반면에 내가 어릴 때 정말 돌봄을 받아야 될 때 돌봄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릴 때 그런 안정적인 기반에서 이것이 돼야 이게 내가 셀프 레귤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난 술 안 마시겠어.
나는 술 마시기보다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내가 좀 더 쉬면서 좀 더 이렇게 내가 릴렉스하고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어. 이런 것들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면 어릴 때 나에게 충분히 돌봐주는 것이 가능할 때 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남은 인생이 이제 술로 보내게 되고 뭐 마약을 하거나 혹은 섹스에 중독되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안정적인 기반이 결국은 우리가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어떤 정서적이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자랐을 때 우리가 스스로 셀프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 존 볼비가 이제 존 볼비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존 볼비가 깨달았던 것은 결국 아이들은 어떤 얼굴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 얼굴과 목소리, 그 다음 그 사람의 자세, 어떤 음색이라 그러죠. 어떤 목소리 톤이라든지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특별히 이제 one particular adult, 혹은 아주 소수에 이렇게 프로그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뭐 엄마든 아빠든 그 한 사람한테 되게 보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특별히 친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머리 어태치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과는 어떤 그 사람의 반응이 결국은 그 아이와 그 이제 어른의 그 깊은 유착이 되고, 그것이 그 아이가 이제 주위 사람들과의 어떤 건강한 그런 관계들을 갖게 되는데 영향을 준다. 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때 개를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개가 막 저하고는 막 그렇게 이제 그 강아지 때부터 키웠으니까 이 모든 사람하고 친한 게 아니고 그 가족들, 자주 보는 그때의 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친하고 정말 그게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면은 적대시하고 막 짖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거와 비슷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특별히 친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것이 이제 엄마인 거죠. 왜냐하면 나를 돌봐주는 게 이제 엄마니까. 뭐 엄마가 그 역할을 못할 때는 아빠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존 볼비가 이제 리젠트 파크라고 런던에 이제 큰 공원이 있는데, 그 리젠트 파크에 갔을 때 이제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애하고 이렇게 가서 애 보고 놀으라 그러고, 엄마는 앉아서 이제 뭐 뜨개질을 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이러면서 이제 애가 잘 노는지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가 나를 보는지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끊임없이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마음을 안심하고 이제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뭐 관찰도 하고 꽃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엄마가 나를 보는지 보고, 엄마가 이제 손 흔들어 주면 또 애가 또 신나서 이렇게 보고 관찰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공원에 이제 며칠 가다 보면 이제 이웃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웃이 또 다른 애기도 데리고 오면 이제 엄마는 너 이제 친구 될 애가 왔으니까 같이 잘 놀아라 하고는 그 이웃하고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의 관심은 그 새로운 그분하고 이제 애 엄마하고 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자기 애를 보는 것이 눈을 마주치는 게 좀 빈도가 적어지고, 또 때로는 놓치게 되면 그 아이가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해지니까 엄마한테 오히려 놀기보다는 엄마한테 와서 자꾸 자기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 친구 만들어줬잖아. 자꾸 친구하고 놀아. 근데 그 아이의 실제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엄마의 관심이 있거든요. 엄마가 진짜 나를 보고 있는지, 엄마가 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내 상태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거기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나하고 눈을 마주쳤을 때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너 친구 만들어줬으니까 친구하고 자꾸 놀아. 근데 애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엄마가 다른 애 엄마하고 다 같이 어디 뭘 사러 간다든지 해서 애가 이제 있다고 전제하고 갔다 오면 애는 이제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울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볼비가 봤던 그 애가 어릴 때 그 엄마와의 어태치먼트가 굉장히 이 애를 안정적인 기반으로 둔다. 그리고 그것이 안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이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볼비가 관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프로이드 이론 갖고는 전혀 다른, 정말 그 아이의 본성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마음을 저는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뢰가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싱크라고 하는 거죠. 싱크. 이 조화를 이루는 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혹은 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들과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는 결국 어릴 때 내가 엄마하고 얼마나 어태치먼트가 되어 있느냐. 엄마로부터 안정적인 기반을 내가 몸으로 체득했느냐. 이것이 되어야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은 거울 앞에 데려다 놔도 이게 누군지를 모르지만 내가 엄마와 충분히 어태치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나를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 그 마음도 공감하게 되고 내 마음도 알고 옆에 사람의 마음도 공감하고 어떤 그 충동이 일어날 때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셀프 모티베이션 막 스스로 어떤 의욕이 생기고 막 나가서 이 세상을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 세상을 나갈 준비는 엄마로부터 엄마와 얼마나 충분히 어태치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국의 어떤 옛날에 그 기숙사 학교, 유명한 이튼 스쿨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학교에 어릴 때 보내는 것들은 물론 이제 영국이 그 많은 식민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남자들이 필요했고 그런 레귤레이션을 잘 따르고 잘 훈련된 남자들을 키워낸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으로 나가는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관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숙사 보내는 것도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그 나머지 인생에 그 아이가 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영어를 좀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미국을 한번 보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콜커박스의 이 부분을 읽고 나서는 제가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아이 입에서 영어 몇 마디 더 듣기 위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했던 생각에서 참 정말로 미안하고 지금도 그 아이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 콜커박스의 이 내용이 아니었다면 제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아빠로서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비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했던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 콜커 박사의 어떤 이 책 내용 이를 보면서 이게 참 내가 너무 이른 나이에 아이를 엄마로부터 떼어놨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의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엄마, 프라이머리 케어 기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돌보는 엄마의 어떤 어태치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어태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와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가 조율하는 과정을 갖추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렇게 요동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유착이 돼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다이나믹하다는 거, 역동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게 주고받는 어떤 리드미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죠. 에딘버러에 있던 그 콜린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그 아이의 그런
그 발달 과정에 하는 게 뇌는 코디네이션 한다는 거죠. 리드믹 바디 무브먼트. 그리고 내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뇌와 또 이렇게 공감하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말하고 막 하는 것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엄마와 이렇게 교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태교를 할 때 엄마가 아기 뱃속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말하는 것도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하면 그 아이의 성정도 태어났을 때도 아주 스테이블한데 엄마가 이 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큰 소리를 하게 됐을 때 그 아이가 느꼈을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다면 정말 태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이제 미러 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숭이에 대해서 실험할 때 원숭이한테 어떤 걸 물건을 잡게 하는 게 아니고 실험하는 사람이 내가 물건을 잡아도 그 원숭이 뇌에는 같은 부위가 이렇게 불이 켜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는 것. 내가 이 물건을 잡는다. 내가 이 물건을 잡는 거를 원숭이가 보고 이걸 잡는구나 하는 걸 본인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이도 어른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공감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른이 뭐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뭐 어린 애기가 뱃속에 있는 뭐 애가 뭐 모르죠. 그러나 아주 영유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엄마의 어떤 표정, 말소리, 어떤 제스처, 분위기를 보고 엄마가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글로 표현을 못하지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또 반응이 본인이 움직였을 때는 그런 반응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건강한 소위 말하는 어태치먼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조율 과정은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닮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혹은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잘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관련 이 관계는 만약에 이렇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좋다면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아들이 그대로 다 닮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동도 아빠가 하듯이 닮아가고. 이게 이제 이미테이션을 하면서 이 본인이 소위 말하는 소셜 스킬을 가져가는, 이 소셜 스킬을 키워갈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이제 이미테이션, 모방하는 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과정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엄마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가 교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콜크 박사가 그 내용은 이제 2개월 된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노는 걸 이제 유리창으로 이렇게 하버드에 이제 그 휴먼 디벨롭먼트, 인간의 어떤 성장 발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서 이제 유리창 너머로 보는 거죠. 그 유리창 안에는 이제 2개월 된 이제 남자 아이와 엄마가 막 서로가 이제 코도 부비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애가 엄마 머리카락도 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애는 그런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애가 엄마 머리카락을 막 잡아 당기니까 엄마는 막 아파서 막 고함 지르고 그걸 보고 또 애는 또 당황해 하다가, 그러니까 막 그 당황했을 때 애는 막 이렇게 또 엄마를 안 보려고 막 할 때 엄마는 또 그걸 보고 또 애가 그 마음을 또 느끼고 괜찮다고 하고 막 하는 게 불과 한 12초 사이에 처음에는 막 코도 부비고 하다가 막 머리채도 뜯고 막 이런 것들이 하면서 다시 또 화해하고 또 관계를 가지는 이런 이제 조율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건강한 어태치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 조화를 이룬다, 싱크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 가정이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엄마의 그 느낌이, 기분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 엄마가 막 기쁘고 좋고 한 게 아이한테도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아이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심장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이고 애가 숨 쉬는 것도 아주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에게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낮은 레벨로,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낮은 레벨로 유지가 될 때 그 아이가 크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가 되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릴 때 막 엄마와 어떤 관계가 엄마랑 어떤 어태치먼트도 안 되고 또 조율 과정도 안 되다 보니까 사회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사회에 나와서 마주한 세계는 너무나 거칠고 본인을 돌봐주거나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뭐 우리가 아까 봤던 TAT 같은 경우는 뭐 별 그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거칠게 표현이 되고 오히려 위험하게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케어하는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고 또 본인에 대해서도 구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어태치먼트 또 이런 조율 과정, 어튜니먼트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애가 좀 따라올 것 같으면 또 조금 더 높은 저 레벨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애를 잘 이렇게 다 해놓으면 아빠는 막 들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아빠의 마음도 그 애가 좀 더 성장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조율이 되면서 반복이 되면서 애가 이제 살아가는 그 스킬을 이제 깨우는 이제 배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안전하고 편안하고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막 뭐 이렇게 똥을 쌌을 때 누군가 나를 치워주고 내 배를 채워주고 안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조절하고 또 나를 스스로 이렇게 달랠 수 있고 내가 막 마음이 상했을 때 스스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 내가 나를 양육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이 무엇이냐 할 때 결국은 내가 어태치먼트가 돼야 되고 그런 어튜니먼트가 되는 거죠. 어릴 때 그래서 엄마와의 그 교감이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아이를 만들듯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나갈 수 있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옆에 약자가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고 아주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릴 때 얼마나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 이게 달렸다. 이제 콜크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 이 내 안에 내면에 내가 이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어태치먼트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안전하게 어태치먼트가 되고 그걸 배우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어떻게 이 좋고 나쁜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내가 삶의 주체로서 이걸 알게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스톱해야 되는지 뭐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관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조절을 못 하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충분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내가 도울 수도 있지만 어릴 때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내가 두렵고 막 힘들 때 암만 울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아이는
아,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외치지도 않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또 도울 수도 없고, 뭐 돕고 남을 돕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나머지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 뭐 이걸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어른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과적인 우리가 트라우마가 우리 몸에 어떻게 남아 있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트라우마를 좀 더 이해하는 그것이 이제 3부의 내용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7장의 애착과 조율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다음에 이제 현실감이라는 주제, 또 이미 정해진 부모와 산다는 것, 혼란 애착의 장기적인 영향,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21강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